얼른 이리로 오거라. 내년, 보따리보다 내년이 더 값지니까. 산적의 손이 뻗쳐오던 그 순간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산길에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도포, 낡은 갓을 쓴 이름도 없는 사내. 그는 어디서 바람처럼 등장한 걸까요? 이 둘은 산적대로부터 안전하게 도망쳤을까요? 야다무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중엽의 일입니다. 한양에서 이틀길을 걸어야 닿는 산간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세가 높고 골짜기가 깊어 봄이 와도 햇볕이 늦게 드는 곳이었지요. 관도라 불리기엔 민망할 만큼 좁고 험한 길이 산 하나를 가로질러 장터와 마을을 이어주고 있었고 그 길 위로는 사시사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백성들은 그 산을 검은 산이라 불렀습니다. 본래 이름이 따로 있었으나 언제부터인가 그 이름은 잊히고 검은 산이라는 말만 남았지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산에 발을 들이면 검은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적되었습니다. 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소굴이 어디에 있는지, 두목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온 고을이 알고 있었지요. 검은 산을 혼자 넘은 자 중에 무사히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사길에 나섰다가 종적이 묘연해진 보부상 시집가는 새색시를 태운 가마가 산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관아에서 파견한 군졸들이 산에 들어갔다가 사흘 뒤 빈 칼집만 발견되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나라에서는 해마다 토벌대를 보낸다고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실제로 군사가 움직인 일은 없었습니다. 이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백성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수령은 고개만 끄덕일 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뒷날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되지만 그것은 아직 먼 이야기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이 왔습니다. 검은 산 너머 장터로 가는 길은 여전히 위험했고 백성들은 여전히 겁을 내며 살았습니다. 그런 고을 어귀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옥년이었습니다. 25의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병이었지요. 첫 단풍이 들기도 전에 남편은 자리에 누웠고 첫눈이 내리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인한 지 꼭 2해가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옥년은 남편의 3년상을 꼬박 치렀습니다. 거친 베옷을 입고 웃음 한 번 짓지 않으며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안녕을 빌었지요. 상이 끝나자 시가에서의 냉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 남은 며느리가 거추장스럽다는 것을 옥년은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지요. 시동생은 옥년이 쓰던 방을 탐냈고 시아주버니는 옥년의 눈앞에서 재가를 권하는 말을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옥년은 소리 없이 짐을 쌌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사는 고을 근처에 작은 초가를 하나 얻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하나, 뒷뜰에는 장독 서너 개가 전부인 집이었습니다. 옥년은 그 집에서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양반가에서 주문하는 치마, 저고리, 버선, 두루마기를 밤새 꿰매어 납품했지요.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이고 눈이 침침해지도록 바느질을 해도 생계는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장날이면 나물도 캐어 팔고 간장이며 된장을 담가 이웃과 물물 교환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얼굴이 반반하고 몸가짐이 단정하여 주변 사내들의 눈길이 끊이지 않았지만 옥년은 아무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마음을 열었다가 잃어버린 뒤의 쓸쓸함을 이미 알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지요. 외로움에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른 새벽 혼자 밥을 지을 때면
솥뚜껑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옥년의 삶 주변에는 몇 사람이 얽혀 있었습니다. 먼저 친정어머니였습니다. 고을 안쪽에 살며 딸의 얼굴을 보러 이따금 찾아왔고 올 때마다 한 가지 말을 빠뜨리는 법이 없었지요. 옥년아, 이제 그만 시집 좀 가거라. 내 나이가 몇인 줄 아느냐? 옥년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억지로 가는 시집에서 다시 눈물을 흘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웃 마을의 부잣집 호랍이 윤영감이었습니다. 나이는 50이 훌쩍 넘었고 첫째 부인은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떴으며 소실을 2명이나 두고 있는 자였지요. 그 윤영감이 옥년의 소문을 듣고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점잖게 예를 갖추더니 거절을 당하자 노골적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정실은 어렵더라도 소실로라도 들어오면 평생 먹고 사는 걱정은 없을 것이야. 옥년은 그때마다 문을 닫았습니다. 윤영감은 그래도 몇 번을 더 찾아왔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기주막에 며칠째 머물고 있는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30 남짓으로 보였고 허름한 도포에 낡은 갓을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행색은 초라했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주막 주인은 수다스러운 사람이라 이것저것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그 사내가 밤마다 술 한 잔을 홀로 마시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간다고, 낮에는 마을 주변을 혼자 걷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정작 자기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 중 누구도 그 사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는 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무명이라 불리는 사내라 했습니다. 이름을 물으면 이름이 없다고 대답했다는 것이었지요. 옥년은 주막 앞을 지나다 먼 발치에서 그 사내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쳤지만 그 눈빛만은 지나치지 못하고 가슴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5월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엿새마다 한 번씩 서는 장이 검은 산 너머에 열렸습니다. 산 이쪽 마을에서 장터까지는 산길로 2시간 남짓 걸렸지요. 옥년은 며칠 밤을 새워 완성한 옷감 꾸러미를 보자기에 단단히 싸서 머리에 이고 새벽길을 나서려 했습니다. 이번 장을 놓치면 한 달 생계가 막막했기 때문이었지요. 보자기 안에는 양반가에서 주문한 비단 치마 2벌과 저고리 3벌, 그리고 옥년이 직접 캔 나무를 말려 꾸린 꾸러미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웃집 안악 복실 어멈과 함께 장에 갔습니다. 둘이 길동무가 되면 무섭지 않았고 무거운 짐도 번갈아 들어주어 한결 수월했지요. 그런데 전날 밤 복실 어멈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오른다고 이번 장은 함께 가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옥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찾아와 말렸습니다. 옥년아, 혼자 그 산을 넘는 것은 아니 되느니라. 산적들이 얼마나 흉포한지 너도 들었잖느냐. 장은 다음에 가면 되지 않느냐. 옥년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을 놓치면 주문받은 옷감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고 나물은 이미 제철이 지나 팔기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한 달치 쌀값이 걸린 문제였지요. 어머니, 새벽 일찍 올라가면 해가 중천이기 전에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옥년은 어머니를 달래고 길을 나섰습니다. 새벽빛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풀섭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옥년은 짐을 단단히 추스르며 산길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없었지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으스스하게 느껴졌지만 옥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 중턱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길 옆 풀숲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년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짐승 소리가 아니었지요.
사람의 신음이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두리번거린 뒤 옥녀는 조심스럽게 풀숲으로 다가갔습니다. 풀 사이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행색이 남루했고 한쪽 발목을 감싸 쥔 채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노인은 눈을 들어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이 빠져 광대뼈가 툭 붉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발목을 삐었소. 좀 쉬면 괜찮아질게요. 옥년은 허리춤에 찬 물통을 꺼내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이 면모금을 들이키는 사이 옥년은 치마 안쪽에 차고 있던 행주를 꺼내 노인의 발목을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낭자는 장터 가는 길이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길은 오늘 위험하오. 며칠 전부터 산적들이 이 근방에서 자주 보인다고 했소. 낭자, 어서 돌아가시오. 옥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 더 컸지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생계가 걸린 일이라 돌아설 수 없습니다. 옥년은 노인을 부축하여 산 아래 마을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드렸습니다. 노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옥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옥년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옥년의 치맛자락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산길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수풀이 양쪽으로 빽빽하게 늘어선 좁은 구간을 지나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인기척이 일었습니다. 풀숲 사이로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같이 험상궂은 얼굴에 눈빛은 흉포했고 손에는 몽둥이며 단도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야, 이른 아침부터 재수가 좋구만. 앞장선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턱수염이 덥수룩하고 귀 옆에 칼자국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옥년의 보자기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지요. 그 보따리 이리 내놓으면 건강하게 보내드리지. 옥년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보자기를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이것은 내 밥줄입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손은 놓지 않았지요. 사내들 중 하나가 성큼 다가와 옥년의 손목을 틀어쥐었습니다. 옥년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그러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발소리였습니다. 사내 하나가 고개를 돌렸다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주막에서 보았던 그 사내였습니다. 낡은 갓에 허름한 도포. 하지만 그 눈빛만은 이 산중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옥년과 산적들 사이로 걸어 들어오더니 산적들을 한번 훑어보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산적 두목이 비웃으며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이 사람아, 못 보던 놈이구만. 이 산이 어디인 줄 알고 끼어들어?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갓을 고쳐 쓰더니 두목이 달려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두목이 몽둥이를 휘두르는 순간 사내의 몸이 흘러가듯 옆으로 비켜서며 두목의 손목을 가볍게 틀었습니다. 두목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지요. 나머지 4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손과 팔꿈치, 발의 움직임만으로 넷을 하나씩 바닥에 눕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지요. 옥년은 그 광경을 보며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저런 솜씨를 가진 자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 보았습니다. 사내가 옥년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치진 않으셨소?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옥년은 겨우 정신을 가다듬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는데 입이 잘 열리지 않았지요. 사내는 그 사이 오명을 묶을 요량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끈이 있소? 옥년은 얼른 보자기를 풀어
안에 들어있던 천 조각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사내가 받아들며 처음으로 짧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옥녀는 사내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인 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칼을 잡아온 자의 손이었지요. 사내가 산적들을 묶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풀숲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도망쳤던 산적 하나가 사라진 것이었지요. 옥녀는 그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내만이 그것을 눈치채고 잠시 주변을 살폈지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산 위쪽에서 쏟아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난 것은 10명이 훌쩍 넘는 산적들이었습니다. 도망쳤던 그 하나가 지원을 끌고 돌아온 것이었지요.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며 창이며 제법된 무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빠르게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년은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산적들이 이미 그쪽도 막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옥년의 손목을 잡고 숲을 쪽으로 몸을 날렸지요. 두 사람은 산 중턱의 숲을 사이를 허겁지겁 헤치며 달렸습니다. 뒤에서 산적들의 고함과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아파올 때쯤 사내가 낡은 판자 문 하나를 발로 밀어 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화전민의 오두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옥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귀 뒤까지 울리는 것 같았지요. 밖에서는 산적들이 수풀을 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는 문틈에 눈을 대고 바깥을 살피며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검지를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옥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오두막 안은 먼지와 썩은 나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흔들리는 판자 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발밑에는 마른 짚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옥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산적들의 발소리가 오두막 가까이 다가왔다가 멀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가 지나고 나서야 사내는 문틈에서 눈을 뗐습니다. 날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 안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는 이따금 문틈을 살폈고 옥녀는 바닥에 등을 기댄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할 것이 뻔했고 장에 가져가려던 꾸러미는 이미 어지럽혀져 있을 터였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그때 오두막 뒤편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사내가 즉각 몸을 낮추며 옥년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옥년도 몸을 웅크렸습니다. 인기척이 가까워지더니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 나요. 아까 낭자가 발목 동여매준 노인이요. 사내와 옥년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사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판자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노인이 허리를 굽히고 들어왔습니다. 낮에 옥년이 발목을 동여매 주었던 그 노인이 맞았습니다. 낭자가 어찌 될까 걱정이 되어 마을로 내려가다가 멀리서 보았소. 당신들이 오두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지요. 노인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산에서 20년을 화전을 붙이며 살았소. 광군도 산적도 모르는 새끼를 알고 있소이다. 그 길로 가면 날이 밝기 전에 산 너머로 빠져나갈 수 있소. 사내는 노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굽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꾸밈도 두려움도 없는 눈이었지요.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겠소. 셋은 밤을 틈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노인의 말에 따르면 산적들은 어두워지면 횃불을 들고 다녀 오히려 눈에 잘 띄었습니다. 횃불 없이 산길에 익숙한 자들이 움직이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했지요. 옥녀는 보자기를 다시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옷감은 다 흩어졌더라도 나물 꾸러미만큼은 남아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것을 보고 짧게 말했습니다. 짐은 내가 들겠소.
옥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오두막 안에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셋은 소리를 죽이며 뒤편 판자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노인이 앞장서고 사내가 뒤를 맡았습니다. 옥녀는 그 사이에서 노인의 옷자락을 손에 쥐고 따랐습니다. 하늘에 달이 없어 칠흑 같은 밤이었지만 노인은 막힘없이 발을 옮겼습니다. 발바닥이 어떤 땅을 밟는지 느끼며 걷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안내를 따라 한참을 걸었을 때였습니다. 멀리 산 아래쪽에서 불빛이 여럿 보였습니다. 횃불이었지요. 산적들이 무리를 지어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했고 셋은 바위 뒤에 몸을 납작하게 붙였습니다. 횃불 행렬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옥녀는 숨을 쥐어짜듯 참으며 바위에 등을 기댔습니다. 사내는 그 사이에도 고개를 내밀어 횃불 행렬의 방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행렬이 사라지고 나서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인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나무 뿌리에 아까 다쳤던 발목이 다시 꺾인 것이었지요. 노인이 신음을 억눌렀지만 걸음이 뚝 느려졌습니다. 옥녀는 망설임 없이 노인의 옆으로 붙어 팔을 어깨에 둘렀습니다. 제가 부축하겠습니다. 어르신, 저를 잡으세요. 노인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옥년의 어깨에 의지에 걸었지요. 사내는 두 사람을 앞서 보내고 뒤를 지켰습니다. 세 사람의 속도는 전보다 훨씬 느려졌습니다. 사내의 눈이 수시로 뒤를 살폈지만 입은 서두르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옥년은 노인의 무게를 받치며 걸으면서 이상한 감정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뒤를 지키는 사내의 발소리가 들리는 한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반쯤 가라앉았지요. 옥년은 그 감정을 스스로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그 발소리에 자꾸만 귀가 기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직전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적이라고 속삭이며 나무 사이 좁은 틈을 가리켰습니다. 그 너머가 산 아래로 이어지는 샛길이었지요. 샛길로 들어서며 한시름 놓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내의 도포품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좁은 나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품 안의 것이 흘러나온 것이었지요. 옥년이 가장 가까이 있었기에 자연스레 허리를 굽혀 집어들었습니다. 패였습니다. 나무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한 면에는 정교하게 새겨진 문양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지닐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지요. 옥년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어릴 적 관아 근처에서 보았던 나리들의 허리에 달린 것과 닮아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사내가 빠르게 옥년의 손에서 패를 가져갔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잠깐 움직였습니다. 보지 않은 것으로 하시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여러 겹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옥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물음이 일었습니다. 저 사내는 대체 누구인가? 허름한 도포를 입고 주막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이름도 없다 하던 그 사내가 나라의 패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노인은 두 사람의 표정을 번갈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걸음을 재촉하며 앞을 향했지요. 샛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옥년은 자꾸만 사내의 뒷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허름한 도포 아래로 곧게 펴진 등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 저 사람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떨쳐낸 것인가. 옥년은 그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는 이 사람을 볼 일이 없겠지 하고 산 아래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세 사람은 산자락 끝에 이르렀습니다. 저 아래로 작은 마을의 지붕들이 안개 속에 어렴풋이 보였지요.
노인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옥년도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목에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많은 수였습니다. 횃불을 든 자만도 열이 넘었고 그 뒤로 창과 몽둥이를 든 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것은 덩치가 크고 눈이 작은 사내였습니다. 산적 두목이었습니다. 아까 사내에게 제압당했다가 풀린 자였지요. 두목이 사내를 향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저번 달에 우리 형제 5을 관아에 넘긴 자렸다. 그때부터 찾고 있었어. 그 말에 옥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내가 전에도 이 산적들과 엮인 적이 있었다는 뜻이었지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사내는 조용히 노인과 옥년을 뒤로 물렸습니다. 두 분은 저 바위 뒤로 가 계시오. 목소리에 긴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그것이 더 무거웠지요. 사내는 천천히 도포 자락을 젖혔습니다. 허리에 찬 칼자루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두목이 외쳤습니다. 잡아라. 옥녀는 바위 뒤로 몸을 피하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산적들이 파도처럼 사내에게 밀려들었고 사내의 칼이 달빛 아래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사내는 칼을 뽑았지만 날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날 대신 칼등으로, 손 대신 팔꿈치로, 발로, 어깨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산적 하나가 쓰러지면 다음이 달려들고 또 하나가 물러서면 다른 하나가 창을 들이댔습니다. 사내의 도포에 진흙이 튀었고 숨이 거칠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목이 뒤에서 단도를 들고 달려드는 순간 사내가 돌아서며 피했지만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어깨 부분 도포가 찢어지며 붉은 자국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목의 손목을 비틀어 단도를 떨어뜨리고 등 뒤로 팔을 꺾어 바닥에 눌렀습니다. 두목이 비명을 지르며 항복을 외쳤고 나머지 산적들이 하나둘 도망쳤습니다. 사내는 두목을 제압한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지요. 옥년이 바위 뒤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어르신, 노인에게 먼저 눈짓을 한 뒤 옥년은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내는 괜찮소라고 했지만 어깨를 감싼 손에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옥년은 아무 말 없이 치마 안쪽 옷감을 한 폭 찢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꿰맨 것이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지요. 사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천을 가져다 댔습니다. 사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항도 사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옥년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잠자코 있었지요. 피가 배어나오는 천을 여미는 옥년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사내는 그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어디에도 기댄 적 없던 옥년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곁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것은 아침 해가 한 뼘쯤 떠올랐을 무렵이었습니다. 사내는 두목을 포승줄로 묶어 끌고 내려왔고 노인은 앞장서서 마을 어귀의 주막으로 일행을 안내했습니다. 옥년은 찢기고 흙투성이가 된 치마를 추스르며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가 사내를 앉힌 뒤 노인이 옥년을 가까이 불러 낮게 말했습니다. 낭자,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소이다. 옥년은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무겁고도 조심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지요. 노인의 말에 따르면 그 사내는 조정에서 비밀리에 파견한 암행무사였습니다. 이 일대에 득세한 산적 소굴의 실체를 캐고 그 배후에 있는 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내려온 것이었지요. 나그네 행세를 하며 이 고을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증거를 하나씩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조선 검계에서 그를 아는 자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조선제일검이라고. 옥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주막 한쪽에서 어깨를 동여맨 천을 스스로 고쳐 메고 있는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도포, 낡은 갓. 그러나 이제 그것이 가장이라는 것을 옥녀는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조선에서 가장 강한 칼을 가진 자이면서 그 칼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장 초라한 행색을 택한 자였습니다. 옥년의 가슴 한편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처음 주막 앞에서 먼발치로 보았을 때부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던 것이 그냥 느낌만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사내는 주막방에 누웠고 옥년은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여 상처에 쓸 약재를 얻었습니다. 쑥을 다려 천에 적시고 솔잎을 불에 그슬려 빻은 것을 상처 위에 얹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었지요. 사내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옥년이 물러서지 않자 가만히 두었습니다. 옥년이 상처를 살피는 동안 방 안에는 솔잎 타는 냄새와 달인 쑥 냄새가 은은하게 섞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다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옥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 밖에서 새벽바람이 불어와 등잔불이 작게 흔들렸지요.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사내의 대답은 짧았지만 옥년은 그 짧은 말 속에서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사람이라는 것,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나아가는 자라는 것이었지요. 옥년은 약재를 다시 천에 적시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오늘 두려웠습니다. 발이 후들거렸고 비명이 나왔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지요. 노인의 팔을 부축했고 산적의 몽둥이를 집어들었으며 사내의 어깨를 동여맸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새벽빛이 창문에 스미기 시작했습니다. 옥년은 천을 마지막으로 여미고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사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그 두 글자가 이상하게도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사내는 일어섰습니다. 산적 두목을 관아에 넘기고 수령의 비위를 조정해 고해야 했습니다. 조사는 끝났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을에 머물 이유가 없었지요. 사내는 짧게 짐을 정리하고 두목을 묶은 포승줄을 손에 쥐었습니다. 옥년은 마당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배웅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마당에서 멈추어 선 옥년의 머릿속에 문득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두목이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막아서던 장면, 산적들이 쏟아지던 장면, 그리고 자신이 눈으로 보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산적과 수령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화를 두목이 나누던 것, 수령의 심부름꾼이 산으로 오르는 것을 이전에 마을에서 본 적이 있다는 것, 사내가 단독으로 보고하는 것보다 증인이 있으면 조정에서의 조사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을 옥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사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돌아보는 눈빛에는 놀라움이 있었지요. 위험한 일이요. 이미 충분히 위험한 일을 겪었습니다. 옥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잠시 옥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옥년은 대답했습니다. 저 산을 넘어다니는 백성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는 겁이 많아 혼자 넘다가 이 꼴이 됐지만 앞으로는 아무도 이 꼴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내는 그 말에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아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쯤 왔을 때 앞길이 막혔습니다. 길 양쪽에 사내들이 서 있었는데 산적도 아니었고 광군도 아니었습니다. 복색은 관아 것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사내를 보자마자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거기 서시오. 현감나리의 명이요.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사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령이 산적 두목과 내통하며 이익을 챙겨온 것을 알고 있었고 사내가 두목을 잡아 관하로 향한다는 소식이 수령에게 먼저 닿은 것이었지요. 수령은 자신의 죄상이 드러나기 전에 이 자리를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내는 옥년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물러서라는 뜻이었지요. 그러나 옥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땅에 떨어진 몽둥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산적에게서 빼앗아 들고 내려왔다가 내려놓은 것이었지요. 옥년은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사내가 잠깐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년은 그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사내는 다시 앞을 향했습니다. 칼을 뽑았지요. 달빛도 햇빛도 아닌 맑은 아침 햇살 아래 칼날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수령이 보낸 자들이 달려들었고 옥년도 발을 굳히고 옆에 섰습니다. 몽둥이를 두 손으로 꽉 쥐고 흔들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싸움은 짧았습니다. 사내의 칼이 능란하게 움직이는 사이 옥년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자 하나를 몽둥이로 걷어찼습니다. 제대로 된 타격이 아니었지만 상대의 발이 잠깐 멈추었고 그 사이에 사내가 그를 제압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관아 마당에 발을 들인 사내는 품에서 패를 꺼냈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낯빛이 변했습니다. 수령도 마찬가지였지요. 뒤늦게 나타난 수령은 사내의 얼굴을 보자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패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 자가 어떤 자인지 아는 자였기 때문이지요. 사내는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산적 두목과 수령 사이의 내통사실, 장삭기를 틀어막아 얻어낸 이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광군의 토벌이 번번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막힘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모아온 증거들이었지요. 옥년도 나섰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수령의 심부름꾼이 산으로 오르는 것, 두목이 나누던 대화, 산길에서의 일,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고을에서 혼자 고난을 감당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수령은 포박되었습니다. 이어서 관아로 보고가 올라갔고 며칠 뒤 한양에서 내려온 토벌대가 검은 산 일대를 싹쓸이했습니다. 오랫동안 백성들을 괴롭히던 산적 소굴이 완전히 소탕된 것이었지요. 그 뒤로 사람들은 사내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진묵, 조정 내 비밀수사기관의 수장에 해당하는 자로 검계에서는 조선제일검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아전들과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름한 도포와 낡은 갓 뒤에 그런 이름이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옥년은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진묵,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눈빛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진묵은 옥년을 찾아왔습니다. 관아에서의 일이 마무리되면 곧장 한양으로 떠날 것이었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옥년의 초가 앞에 서서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옥년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진묵은 그동안 신세를 진 것을 짧게 인사로 가름하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찌 살 것이오? 옥년은 그 물음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삭바느질과 나물 장사, 홀로 밥을 짓고 홀로 잠드는 나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지요.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대답이 전처럼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하나는 알았습니다. 옥년이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는 오랫동안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길을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옆에 없었더라면, 저는 그 산에서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손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진묵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평생 혼자 걷는 길을 걸어온 자였습니다. 강해야 했고 드러내지 말아야 했으며 정을 나누어서는 안 되는 자리였지요. 그러나 이 여인의 손이 자신의 어깨를 동여매던 그 새벽이 이상하게도 오래도록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면 이 마을에 다시 들를 일이 생길 것이요. 그것이 약속인지 아닌지 이 진묵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초라한 갓을 눌러쓰고 옥년의 초가 문을 등지고 걸어갔습니다. 옥년은 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이 마을 어귀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약속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말 한마디를 옥년은 오래도록 가슴 안에 놓아두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검은 산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산적이 사라진 산에는 이제 새소리가 들렸고 장날이면 혼자서도 산을 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옥년의 초가 앞들에도 진달래 한 그루가 붉게 피어올랐지요. 어머니가 지난 가을에 뿌리를 옮겨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옥년은 아침마다 그 꽃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삭바느질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장날이면 나물 꾸러미를 이고 산을 넘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이었지요.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진달래가 한창이던 날 옥년이 뜰에서 빨래를 널다가 문득 마을 어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덕 너머로 한 사내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허름한 도포의 낡은 갓. 그러나 그 걸음걸이는 옥년이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의 걸음, 흔들리지 않는 자의 발소리. 옥년은 손에 쥔 빨랫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이 진묵이 언덕을 내려오며 옥년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진묵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평생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것, 그러나 이 마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이미 감출 수 없어진 것이었지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검은 산에 진달래가 피는 봄날, 조선에서 가장 강한 칼을 가진 사내와 삭바느질로 살아가는 한 과부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선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도 결국 따뜻한 손 하나를 그리워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여린 자도 두려움을 넘어선 순간 새로운 삶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하는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 강한 척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단 한 사람의 따뜻한 눈빛과 손길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도망치지 않고 마주선 자에게 세상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봄을 보내준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다무아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